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최근에 쓴 어떤 책과 관련돼서인데, 예, 그, 이 사진을 그 책 표지로 쓰고 싶었어요. 애초에는 이게, 예, 만레이, 사진작가 만레이가 찍은 사진이고, 제목이 뭐 기도입니다. 참 약간 역설적인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성의 손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보면.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걸 표지로 썼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책의 표지로 이제 매대 위에 이제 이런 사진이 딱 놓여 있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음, 예, 그래서 그 출판사 편집자가 이게 좀 난색을 표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쓰질 못해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이 사진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여성의 엉덩이 사진과 함께 제 소개를 시작을 하는 셈이 됐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프로게이머 중에서 한국의 제1호 프로게이머의 이름이 신주영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주영이라고. 이것도 역시 좀 굉장히 낯선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TV를 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경우 하면은 이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들 다 연봉 있는 직업인인데,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모델을 제일 먼저 제시한 남자 이름이 신주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주영이란 이름이 그냥 범상치 않은 이름인 게, 이상하게 남자인데 이름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자기를 버린 여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가명이라든가 필명을 쓸 때 자기가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차버린 여자의 이름을 쓰는 건 어떨까? 예. 예. 마치 그런 거죠. 예. 마치 그건 이미지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엉덩이를 자기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라든가 자기의 내밀한 부분을 이제 어떤 자기의 인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죠. 혹시 그러면 그 남성 잡지 보시는 분 있습니까? 남성분들은 뭐 에스콰이어 그런 거 보세요? 전혀 보십니까? 뭐 그러면 여성지들은 보시겠죠, 다들. 그 남성지 중에 그 에스콰이어 편집장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잡지 앞에 보면은 이제 편집장의 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남성 잡지의 표지에 약간 이제 헐벗은 사진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그 달에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그 표지를 들고 계산대까지 갈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컨대 그래서 그 편집장이 하는 말은, 남자들은 이제 이 표지를 열면 그 안에는 야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표지만은 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데, 일본에서도 이제 제가 약간 아주 야한 사진 아니고 약간 수영복 사진 그런 비슷한 어떤 책을 산 적이 있었더니, 거기에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거 포장 안 해도 줘도 되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냥 포장 안 해도 된다 그랬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표지는 다 쌓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어중간하게 야한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너를 지키지만은, 아주 야한 책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는 서로 말이 없죠. 그냥 이제 말없이 딱 싸주거나 아니면 이제 검은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장정일의 소설에 보면은 그 장정일 뭐죠? 내게 거짓말을 해봐였나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은 이제 그때 야한 책이라든가 잡지를 살 때는 자기 집에서 먼 서점으로만 다닌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예, 야한 책이나 그런 걸 살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예, 일단 남자의 경험인가요? 이게?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예전에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는데, 동네에 이제 비디오 집이 거래를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어요. 보통 한 세 군데. 한 군데는 이제 그때 뭐였죠? 그게
뭐 약간 이제 고전 영화들 많이 있는데 이제 으뜸과 버금 뭐 그런데 좀 그런 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구닥다리에다 약간 괴상한 영화들을 이상하게 이를테면 아주 옛날 영화들 같은 경우가 있는 그러면서 약간 야리꾸리한 영화들을 취급하는 그런 비디오 집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두 번째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적인 비디오 집인데 여기서는 야한 것을 주로 이제 이 세 번째 집에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뭐랄까요? 이게 저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좀 대신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은 이게 그래도 일단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주에 맞춰가지고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그 미술사를 전공을 했고 근데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과는 또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직업적 특성들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계보를 중시한다. 학적 권위를 중시한다. 일단 뭐 그리고 엄숙하다. 근엄하다. 뭐 그런 그리고 아무튼 이제 좀 착실한 그런 타입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주 늘 이색적인 거라든가 좀 불온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좀 남들이 잘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좀 들추고 파고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론가라고 하면 뭐 평론가, 비평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평론 같은 걸 쓰긴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스스로를 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평론가나 비평가들은 어떤 특정한 작품이라든가 작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활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테마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걸 끌어들여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보면 예. 그리고 잠깐요. 평론가고 연구자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미술사라고 딱 여러분 하면 또 아무래도 서양미술사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논문은 또 약간 일본미술사 쪽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는 또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나름대로는 뭐 동양도 서양도 그리고 이론도 실기도 뭐 다 건드린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어쨌든 그래서 스스로는 제가 어떤 특정한 범주에 묶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딱 어떤 범주가 딱 들어오죠. 보면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뿐이지. 예. 마치 전 오픈돼서 어떤 매의 눈으로 딱 보면은 다 그 똑같은 다 까만 점으로 보이듯이요. 뭐,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뭐 그냥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자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 상반된 영역에서 활동을 이리저리 좀 관심사가 상반된 영역으로 뻗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술과 강연도 상반된 영역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저술과 형에 가까워요. 저술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문장을 이제 여러 번 다시 쓸 수가 있고 다시 이제 맞춰 쓸 수가 있죠. 우리 몇 시간, 뭐 몇 날 며칠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강연이란 건 좀 그거랑 상당히 다르죠. 일회적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연은 지나가면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 더 익숙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연은 일회적인 것이고요. 게다가 또 아트앤스터디 강연 같은 경우는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일회적인 게 저게 딱 잡히면은 영구적인 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불리한 부분인 겁니다. 뭐냐 베스트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다못해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 여러 샷을 여러 번 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강연자 스타일하고 이제 저술가 스타일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강연이란 건 일종의 공연이고 퍼포먼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퍼포먼스나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영화 새끼는 보셨죠? 새끼는 다 보셨겠죠? 설마 2007년에 나온 건데 보면 새끼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안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게 성행위도 일종의 공연이라는 겁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게 절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말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그 1대1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을 위한 공연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공연이기도 하죠. 보면 참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옷을 벗고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원초적인 것이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연인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 관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성행이라는 그러니까 뭐 섹스라는 것에는 공연 순서가 있죠. 보면 예를 들면 뭐 전이가 있고 본편, 후희가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샤워는 누가 먼저 할지 뭐 그런 것도 다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심지어 뭐 모텔 가는 시간대도 대충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성감대에 대해서도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보면은 자기 몸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각도들을 다 알아요. 보면은 이게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보면 이제 특히 그 상대방 앞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몇몇 커플 어떤 커플에서는 이제 어떤 체위들은 금지가 되기도 하죠. 왜냐면 몸이 안 예뻐 보이는 체위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묘하게도 이제 몸을 가꾸는 게 역설적으로 가장 더 중요해지는 게 개인 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의 어떤 그 성적인 행위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몸에 대한 평가가 사실 가장 엄혹하게 내려지는 순간이거든요.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는 물론 이제 이제 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품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상대 반응을 보면 그냥 딱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몸의 상태가 좋으면 상대는 어떻게든 말로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떤 경탄의 어떤 그런 게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좀 살이 좀 쪘다거나 좀 관리를 좀 못했다거나 그러면은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이 어떤 회의적인 눈빛이 이제 오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자기 어떤 몸에 대한 상태를 가장 절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내밀한 순간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마음을 탁 놓는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초적인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의식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관습적이고 또 문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와 자신의 몸을 깊이 의식을 하는데 이때 그 의식하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문화권의 미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의식을 합니다. 뭐랄까 약간 부분적으로 들은 얘기라서 그게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미국 남자들은 이제 근육질이 많고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실제로도 미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질의 남자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별로 없죠. 약간은 그냥 젓가락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해서 섬세한 몸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몸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남자들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편견과는 달리 근육질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이 왜 그렇게 근육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뭐 키에 대해서도 사실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좀 한국의 여성들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편, 그러니까 한국의 남녀처럼 집착하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그 키가 작은 유명인들, 인기인들도 꽤 많은 편이고 오히려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스타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을 둔다고들 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좀 약간 뭐 또 소위 한류 열풍 때문에 약간 근육 만드는 게 살짝 유행을 할 조짐이 보인다고도 뭐 그렇게도 하죠. 이게 여기서 바로 안 되나요? 아까 좀 돌려볼 걸.
그 어떤 장면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에, 이제 여자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고 남자가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잔이 그 여자 발에 들어있던 신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때 춘화인데요. 이게 전족을 하고 있던 발에서 벗겨낸 신발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그 술을 음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하 이거 또 빠뜨린 게 또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족이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보면은 이게 당나라 때 시작됐다고도 하고 뭐 송나라 때 시작됐다고도 하지만 대충 한 10세기 무렵에서는 전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자아이가 서너 살쯤 되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발 쪽으로 바짝 당겨서 묶습니다. 그래서 발이 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전족을 하면은 이게 발끝머리가 뾰족해 하는 어떤 기형이 되는데 그래서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10cm에서 13cm 정도밖에 이제 발이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키도 그렇게 크기 어렵고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죠. 예. 이게 나중에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되어서야 이제 폐지가 됐었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 전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전족의 폐해에 대해서 뭐 더 뭐 이제 말할 나위 없이 어떤 컸었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들 어떤 기형이었고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고요. 뭐 생장, 발육 막 그런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도 많았고요. 이제 잘 걷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이 전족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설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그 뭐랄까요 소박한 어떤 추측과 의견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던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너 살 때부터 이제 발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리고 뭐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설이 이제 전족을 하면 여성의 질 근육이 이제 특정하게 발달돼 가지고 그것에 이제 남성한테 어떤 큰 쾌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여성이 뒤뚱뒤뚱 걷는 모양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그 인공적으로 이제 조작해서 만든 그 발 모양 자체가 미학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발을 다 기본적으로 감싸 놨기 때문에 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발냄새를 향긋하게 느껴가지고 이제 발냄새에 대한 어떤 페티시즘이 점점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성행위를 하기 전후로 이를테면 발을 이렇게 감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종용 신발에다가 이제 술을 담가가지고 이제 담아서 이제 먹는다거나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관습을 놓고 그 패티시즘이 생기는 거고 이 패티시즘이 이제 세월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인 이게 사실 뭐 이제 전족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두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미학적인 두께인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이제 잡지들 보면은 뭐 커피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사케의 맛, 뭐 이제 음식의 맛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취향이라든가 식견을 뽐내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게 기생 아무개의 발냄새보다는 뭐 비의 발냄새가 더 뭐 향긋하다는 둥 아니면 뭐 이를테면 뭐 아니면 생리 즈음에 갔을 때는 기생 씨의 발냄새가 더 낫다는 둥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품평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일종의 패티시즘이 충족이 되어야만 남자들은 만족스러운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을 하자면은 이 당시에 이 중국의 이제 주류 사회의 남성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족이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남성은 그 성관계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끔찍스러운 추억처럼 이제 뭐 그냥 어디 그냥 뭐 어디를 발을 잘못 헛디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 패티시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 남성 잡지의 경험담 중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생면부지의 여성과 이제 그 잠자리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그 속옷이 막 늘어진 속옷이어가지고 아니면 구멍난 속옷이었다면 아무튼 속옷 때문에 깼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괴로운 추억으로 남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죠. 예. 그 밀란 쿤데라 소설 중에 생은 다른 곳에라는 소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이게 순수함을 지향하는 어떤 한 시인, 정확히 말하면 시인 지망생이죠. 젊은 시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남자가 어떤 모임에서 이게 모임에 나왔는데 그 모임을 장악을 하고 있던 게 이제 금발의 아주 글래머러스한 어떤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남성들이 이제 그 여성과 어떻게 한번 엮여보려고 그 가진 용을 쓰는데 그 여성은 다른 주위의 남성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의 주인공 야로밀한테 야로밀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자 근데 그래서 이 주인공은 선택을 받았는데 주인공은 선택을 거부하죠. 여자를. 왜냐면은 그날 자기가 입고 나갔던 속옷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쿤데라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동구권에서 속옷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체육복 바지 그런 비슷한 거였다. 이제 그래서 다들 속옷이 다 시원치 않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예,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바지와 함께 내리는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 뒤로 결말은 상당히 슬픕니다. 이제 결국은 뭐랄까요? 이게 그런 기회를 버리고 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 중병에 걸리죠. 이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게 승부속옷이라는 말이 있죠. 쇼부시다기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이제 데이트를 갑니다. 하지만 근데 그날 데이트에서 이 남자를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라거나 아니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했을 때 쇼부를 보는 거죠. 승부를 내는 속옷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짝이 딱 맞는 걸로 이게 뭐 가장 예쁜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여성이 그날 남성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마음을 바르고 작정하고 입고 나가는 예쁘장한 속옷.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일본말로 하면 쇼부시다기 딱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식의 조어에는 이렇게 약간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누구나 다 알긴 하지만은 이름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름들을 곧잘 잘 붙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명사들의 갇힌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든 것에 다 그런 어떤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그래서 나는 그 신켄쇼부라는 말도 있죠. 쇼부라는 말을 일본인들이 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신켄쇼부 하면 진검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언론에서 뭐 진검승부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걸 보면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색이라든가 일본색 같은 걸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검승부라는 것 자체가 일본 문화의 산물인 거고, 그러니까 에도 시대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이제 검술 연습을 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시합을 한다거나 누구가 이제 서로 승부를 겨룰 때도 다 주로 목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진검으로 승부를 보자 하면 이제 그날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게감이 담긴 어떤 그런 것인 거고, 기본적으로 칼과 친숙한 칼의 문화에서 나온 그런 말인 거죠. 근데 평생 칼 한 번 안 잡아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진검승부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그 전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전족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의 형님나라입니까? 깡패 같은 형님나라지만 어쨌든 뭐 문화적으로 이제 큰 형님나라인 것인 거고,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들은 전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인 남성들은 무려 1000년 동안 전족이란 걸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 여성조차도 전족이란 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명권, 그러니까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문화권에서 이 전족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을 하자면은 지금 이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만 달리 보자면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전족에 대해서 마음껏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짓이 정말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인 거고, 또 인간들은 그렇게 때로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이요.